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의 예스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 당시 상황도 뚜렷해졌는데요.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간부들도 거기에 다 웅성웅성하면서 예. 개개인이 다 의견을 좀 개진을 했다. 전화 이후 소방청 참모들이 동요하고 반대했던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진술엔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 안의 일들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5 고압 1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사건 쟁점 중 체포 방해 및 비아폰 관련 쟁점에 관한 심리로서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에 이어서 경호처 총기 훈련 영상을 배포하라는 지시에 대한 증언도 나온 상황. 당시 온 국민의 눈이 한남동 관저에 쏠렸던 걸 생각하면 이런 지시들 그저 경찰과 공수처 겁주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올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당시에는 파면 전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었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 지금 이 장면 올 초에 뉴스 특보 등으로 많이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때 왜 집행이 저지되었는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했는가, 많은 국민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증언으로 속속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경호처 전 경호정보부장이 출석을 했는데 문제 생기면 무료 변론해주겠다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말도 기억난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한마디로 체포 막아라, 뒷일은 책임지다 뭐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1월 달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경호관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뒤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금도 또 뭐 퇴직금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변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뭐 미사일이 있으니까 아작내라.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체포되고 나선 후였던가요?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경호처에 직접 가가지고 총은 뒀다 뭐하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동시에 그 관저 주변을 총을 메고 순찰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멀리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증언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했던 경호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됐고 1월 14일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당시 정오 가까이 됐을 때 공수처로 윤 전 대통령이 후송됐던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영 의원님, 당시 상황 기억나시죠? 네. 저런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동료 또는 지시를 했다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때도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잘 몰랐으나 예. 그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총기를 차고 있어라, 그리고 뭐 실탄이 지급이 됐네 마느니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래 설왕설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예. 지금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실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포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갖춰라. 그리고 무력으로 막아라. 라는 그런 의지는 반드시 표명이 됐고 예. 그리고 그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아마 현직 뭐 물론 직무 정지는 돼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그리고 한 2년 동안 모셔왔던 분의 그런 명령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다. 내적 갈등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까지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통령이 만약 지시를 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오마이TV에 포착된 윤 전 대통령 이른바 뭐 산책 영상인데요. 주변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있고요. 뭐 이 영상을 보고도 돌아와서 뭐 내가 산책하니까 언론에 뭐 나오더라. 위력 순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생한다 하면서 직접 과일도 내줬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가 비상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니까 네,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 했다. 그 과일을 영부인이 내려준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경호정보부장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중에 위력 순찰도 주목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위협 사격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협 사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라고 하는데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뭐뭐를 부셔버려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위력 순찰, 더 나아가 위협 사격, 이건 좀 상황이 좀 법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전사 대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이른바 뭐랄까요? 농성도 아니고 뭐 그 비슷한 것을 이제 버티기라고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거기에 정작 본인은 군대를 면제받아서 총 한 번 쏴본 적이 평생 없는 사람이 뭐 총을 쏴라 미사일도 있다라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그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수준 낮은 사람 같습니다. 예, 정광진 지금 이 법정 증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1월 3일, 1월 14일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뭐 국민의힘 전체가 당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경호처에 내렸다면 아마도 그때 우리 당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지시가 경호처에 내려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참 상당히 뭐라고 방어하기에도 좀 곤란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도 뭐 당 대변인으로서 여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런 정도로 위법한 지시들을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이 했었다라는 점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거든요. 예. 결국에는 재판 결과 이런 사실들이 뭐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에 대한 후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1월 상황을 다 기억하실 테고 또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은 사실 뭐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 뭐 증언들 과정을 함께 좀 국민들이 공유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중 의원,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시에 체포를 저지를 독려하면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달라 이런 취지의 언급을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나중에 헌재 탄핵 나 안 될 거야라는 믿음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의 망상에 빠진 확신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시에 떠들었던 이야기가 뭐 무속인 뭐 혹은 뭐 누가 얘기를 했다. 뭐 봄 되면 뭐 그 운이 좋아지고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로 믿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호관들을 또 그렇게 그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예. 지금 돌이켜서 하나씩 짚어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경호원들 인생도 망치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가더라도 경호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당시에도 여전히 그 무속과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로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현 의원님. 나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라. 경호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 드렸지만 나 계속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어. 이런 좀 의지를 보인 걸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요 대목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예. 진짜 정치를 안 해본 경험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거는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겪었던 특히 보수 진영에서 느꼈던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뭐 적폐청산 2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대통령직이라기보다는 진영 대 진영이 맞붙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지지율로 올려가고 있었던 걸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잘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자리가 지켜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당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시에 어떤 여론 자체도 잘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이제 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변호인들 통신 조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고 해서 문자로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이런 뭐 경험 많으실 테니까 이 정도 통신 조회가 뭐 과도한 범위에 속하는 건지 또 이게 변호에 방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신 조회 또는 이제 통화 내역 조회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예.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로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걸려온 전화, 받은 걸은 전화, 받은 전화 뭐 이 내역을 쭉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이제 일종의 협조를 받아서 보는 건데 그만큼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적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컸다면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건 통화 내용 그냥 들여다보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너무 과도해서 변호 활동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 그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본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에 검사할 때 통신조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지는 통신조회보다 인권 침해의 요소가 훨씬 큰 압수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그 본인이 변호하는 피고인한테 물어보면 예.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수사를 많이 해본 본인의 피고인에게 물어봐라. 예. 그리고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공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증언의 주체는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에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장관님 소방청장입니다.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더 빨라졌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유추해보면 한겨레, 경향, MBC, 그 JTBC, 김의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대묻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그러면 소방하고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한 40초 분량 정도 꽤 길지만 이 뉘앙스나 이런 걸 그대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게 법원이 설치한 카메라라서 증인석이 비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목소리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이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빨라졌냐?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소방청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빨라지면서 명단을 쭉 불렀다는 거죠. 한겨레, 경향, MBC, 그리고 저희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등. 제가 이건 주관적인 질문이면 이렇게 여러 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말이 빨라졌다는 건 미리 어딘가 누군가 들은 거를 리스트를 말하거나 아니면 보고 말하거나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유추하십니까? 물론 이건 다 추정의 영역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연락받은 적이 있냐 예. 단전 단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이거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조급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막 빨리빨리 불렀는데 이 허석권 소방청장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계엄 자체도 너무 황당해서 이제 간부 회의를 소집을 했을 텐데 행안부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단전 단수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언론사에 대해서 예. 정말 황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1분 30초간의 통화였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도치가 안 됐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러서 단전 단수 실행에 옮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 때문에 말이 저는 빨라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소방청장이 판단하기에 소방의 임무는 물을 끓여다가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작동을 불이 이제 심하게 확산이 되면 중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전해버리면은 소방의 임무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차장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가 우리의 임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리고 나머지 함께 회의 참석했던 간부들도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듣고 결국에는 이건 우리 임무가 아니다라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태도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멀리 탁자에 본 것 같다라는 그 거짓말부터 해서 지금 개헌 관련한 이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을 놓고 봤을 때 그 CCTV 화면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 그리고 언론사를 완전히 그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을. 그래서 경찰이 자정에 가니까 협조해서 단전 단수 빨리 해라 이런 거니까 그 소방청장의 이야기대로 이거는 완전히 그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고 계엄을 계속해서 이걸 그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그걸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고형 계엄이었다.
뭐 2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예. 결국 계속해서 그리고 한덕수 그 당시 총리에게 당분간 내 그 행사 대신 참석해라, 뭐 예. 일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종건 사령관에게는 국군의 날 잡아오면 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한 2-4달 동안의 그 전후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길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말로 이걸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예. 이 전화 통화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이 받았을 때 이제 소방 계엄령이 선포되고 났으니까 소방청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는 차에 청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간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강진 의원님. 네. 말이 빨라졌대요. 저는 이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981년이잖아요. 그 광주 민주화 한제 때문에 전국 계엄이 확대되면서 5.18이 일어났던 건데 1981년의 언론 환경과 2024년의 언론 환경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또는 군대가 언론사에 주둔한다고 해서 그게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61년도에 5.16 군사쿠데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KBS 중앙방송국 점거해서 혁명방송 이른바 하는 거였죠. 1980년 12.12 사태 때도 언론사에 군인 주둔시켜서 사전 검열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계엄의 매뉴얼대로 지금도 가서 군인들이 언론사를 통제하면 충분히 언론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시 상황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 들고 나가서 국회에서 그 계엄군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시민들이 모이도록 하는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엄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계엄이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사도 그렇고요. 당시에 동원됐었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1980년도에 동원됐었던 군인들과 지금 2024년에 그런 계엄과 관련해서 군대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수뇌부들의 생각을 전 지금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계엄인가라고 뭐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것도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 자체는 익숙해졌는데 자세한 내막이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증언이 나오는 대로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런 신문을 했는데 이건 재판 경험 많은 김용남 위원께 이거 영상 보고 바로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공수처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증인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증인 혹시 모든 것을 다 경찰이 요청하고 경찰이 투입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계속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투입되고 경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 수사 기록이 있고 그 뒤에 그 조사를 받았을 그래서 때 제가 명확하게 제가 경찰로부터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답변을 하신 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들었습니다.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그 이상은 뭐 문해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단전 단수 혹시 어디서 협조 요청 들어온 게 있느냐 예, 그런 예. 취지로만 본인은 지금 기억하고 계신 예, 건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아니라 경찰이 요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변호인이 지금 이게 몰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 답변을 좀 예.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서
뭐 토시 하나라도 좀 틀린 걸 찾아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증인의 증언의 그 신빙성을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는 건데 허석권 전 청장이 재판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노련하게 받아 넘기네요. 예. 문해력 테스트 이런 말까지 예, 하고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오랜만에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 전 상황을 좀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집회 참가자들은 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서울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이 국민정권은 얼만큼 권위가 있느냐?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있는 곳입니다. 폭력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다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이거요 조사란 말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옛날에 나를 구속시킬 때도 조국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민정수석에서 지시해가지고 내가 구속된 거예요. 3번 구속된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이걸 총지휘하는 것으로 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김영남 위원님, 공덕동으로 이동하자라고 한 영상 저희 보여드렸고 오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정도 구체적인 발언을 했으면 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그러니까 공용물 뭐 손상을 비롯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교사 혐의가 매우 짙죠. 사실은 교사범으로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고 이게 뭐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뭐 누구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할 리도 만무하고 뭐 봉욱수석이 그런 것을 아예 거론도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가 뭐 경찰에 지금 근무를 하던 검찰에 근무를 하던 전광훈 씨의 저런 발언은 누가 봐도 불법 난동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으로 의율하는데 글쎄요 별다른 법률적 장애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한 것도 뭐 일종의 선동행위에 가깝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재판 역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1월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뭐 무대 위에서 발언이 이런 거 다 지금 유튜브나 언론 보도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이재현 위원 두 분께는 요거 좀 짧게 짚어보고 백단 앵커에게 넘기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그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쨌든 조그만 로저 비비에. 로저 비비에 네. 제가 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로저 비비의 가방 이게 잠시 또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측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대통령님과 영부인이 곁에 계셔서 큰 힘이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겠다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편지 내용 아닌가요?
그 명품 클러치가 100만 원대 그 명품이라고 하는데 예. 100만 원 후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회적 예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공분을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사회적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선물을 해야 사회적 예의를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는 뭐 디올 백은 뭐 쪼매난 파우치가 되고 이거는 사회적 예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때 전당대회 3.8 전당대회였는데 돌이켜 보면 김기현 후보가 당시 하위권 후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 다 주저앉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던가요?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혔잖아요. 그렇게 해준 데에는 김건희 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 부부의 역할이 컸다. 이런 점에서 의중이 깔린 김기현 대표의 탄생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구절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다 허언이 되고 말았고 전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들이 이때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정규 의원님. 저 클러치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 정도 말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등에서 1등이 됐는데 예. 이 정도 말 안 하면 그게 예의를 차리는 겁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나경원 대표가 저는 당시에는 나경원 대표가 대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연판장 돌리고 나서는 이거 뭐 끝났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게 당시 친윤들이었잖아요. 이름들도 다 나와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건 뭐 끝난 게임인데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한테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로서는 사실 클러치 뺏고 100몇십만 원짜리로 뭐 이거를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 예. 뭐 뇌물을 줬다면 더 큰 걸 줬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고요. 그 감사의 표시하려면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있었어야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글씨로 썼다고 하니까 문자로도 보내셔서 됐을 텐데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은 이제 윤심이 작용한 선거 결과였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거 예. 전제 안 했다고 안 냈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정광진 의원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는 의례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의례적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문자 내용보다는 사실 로저 비비에라는 금액이 예. 그래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일반 그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죠. 그러나 이 정도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뭐 좀 너무 좀 당연한 문구 아닌가요? 이거는 이 정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문구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아니, 저거 하나로 당대표 될 수 있으면 100개도 주겠네요. 그럼 당대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왈가왈부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나 그 사모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는 그것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요 메모 썼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상한 얘기 같다고 보이진 않아요. 김영남 의원 말씀 듣고 끝낼게요. 아니 통상 사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본 적은 없었죠. 근데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예 뭐 보란 듯이 대놓고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한층 놀라운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 김기현 의원을 여론조사에서는 꼴찌하고 있지만 1등으로 만들어서 당대표 만들려는 게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당시로는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영부인의 뜻이 더 강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본인의 남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영부인에게 구구절절 이렇게 편지도 쓰고 참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